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한 미국 대표 선수 가운데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자란 중국계가 많습니다. 이들 선수는 많은 스토리를 품은 채 미국을 대표하기도 하고 중국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은 교내에 붙여진 베이징 올림픽 보이코트 포스터를 중국계 학생들이 차별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내렸다가 다시 허용했습니다. 암을 이기고 금메달을 받은 캐나다의 스노우보더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백악관과 크레물린에서 4개국 정상이 러시아와의 긴장을 풀기 위해 회담했지만 돌파구는 못 찾았습니다. 외교 협상은 이어지고 동맹국의 독일에 대한 의심도 여전합니다. 연방 대법원이 인구 비율과 상관없이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구를 유지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연방 투표권리법 위반으로 흑인 유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하급 법원 판결을 뒤집은 판결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플로리다주로 가져간 뒤 회수된 대통령 기록물이 박스 15개 분량이라고 공문서 보관소가 발표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자주 법 위반으로 대통령 기록을 파기하거나 훼손한 게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느냐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블루스테이트의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가 이어집니다. 마스크 착용의 베네핏과 부작용은 지역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걸 고려하는 시점입니다. 94회 아카데미 시상식 후보작은 넷플릭스와 애플 플러스 등 스트리밍 업계에서 만든 작품이 많습니다. 넷플릭스의 The Power of the Dog은 작품상은 물론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 여성이 두 번째 같은 여성이 감독상 후보에 오르게 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오늘의 미국 아마 오리지널 탑스토리 하면은 뭐 백악관과 클레문린에서 이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전해드려야지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가보겠습니다. 물론 그 뉴스가 세계적으로 전쟁과 평화 사이에서 무척 중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만은 가끔은 일탈은 아니고요. 가끔은 이렇게 뉴스를 진행하고 싶을 때도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죠? 1년에 몇 번 있는 일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도 국가적인 그 경쟁이 있을 때는 어느 나라가 뭐 몇 개의 금메달, 은메달 아니면 우리나라 유리한 대로 메달 숫자로 할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계산을 합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베이징 올림픽에 관해서
코리안 아메리칸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방송되는 한인 방송국이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토매티컬리 그렇게 되던데요.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처음에 오늘 아침에 새벽에 뉴스를 보고 아일린 구라는 차이니스 아메리칸이에요. 프리스타일 스키어 모델도 하고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중국 사람입니다. 20대 때에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와서 결혼을 하고 미국 남성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은 그 케이스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얼핏 보면은 엄마 얼굴은 안 닮고 아버지 얼굴을 많이 닮았는데, 처음에 금메달을 받았다고 해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샌프란시스코 그 인근에서 샌프란시스코가 맞네요. 거기서 태어나서 지금 18살밖에 안 됐는데, 이 중국계 미국인이 미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착각을 한 거죠. 그런데 자세히 기사를 보니까 중국을 대표해서 이제 최연소 골드 메달리스트, 그것도 이제 처음 생긴 것이죠. 이 프리스타일 스키어인데 프리스키 빅 에어라고 해서, 오늘 미국 매체를 보면 미국 선수가 아닌데도 어떻게 이 최연소 선수가 그 분야에서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가를 막 그림으로 그려놓고 도표로 그려놨는데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대단한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도 엄마가 20대에 그 유학생으로 와서 처음으로 대학생 때 스키를 타봤다고 하거든요. 그 뒤에 처음에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살지 않았는데 샌프란시스코로 이사 오고 이 어린 딸을, 정말 어린 딸을 레이크타워에서 스키를 가르치고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8살의 금메달리스트는 이번에 베이징 올림픽에 가서도 아주 그 중요한 시점에 마미 하면서 이제 SOS를 치는, 물론 국가대표 코치가 있고 하지만 또 엄마와 어태치도 된 뭔가가 있는 겁니다. 해서 이 금메달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렇게 18살에 금메달을 받은 그 최초의 선수라고 하는데, 일단 중국계 미국인 생각했다가 중국 대표 선수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는 샌호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중국에서 이민 오신 빈센트 자오라는 선수가 정말 열심히 미국에서 뭐 메달도 많이 받고 하다가 이번에도 메달 좀 받아야지 했는데 코비드 19에 걸려서 결국은 그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이런 케이스도 있었고, 또 다른 나단 첸이라고 유타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 이민자 부모 아래서 태어났죠. 숏 프로그램에서 어제 거의 그 완벽한 점수 113.97을 받아서 2018년도 평창 올림픽 때는 잘 못해서 뭐 몇 등, 뭐 5위, 뭐 그 정도 부근에 머물렀는데, 이번에 굉장히 본인의 점수를 뭐 한 20점 이상 기록을 경신하고 했다고 하니까 오늘 뭐 내일 사이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역시 부모가 중국에서 이민 온 그런 선수고 샌호세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한 선수 캐런 첸,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은 대만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역시 뭐 중국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선수의 경우는 미국 팀에 본인이 속한 스케이팅 팀에 은메달을 안겨줬고, 본인은 이제 어제 다시 경기를 해서 4번째가 됐는데 참 찬란하게 예뻤거든요. 제가 워낙에 보라색을 좋아해서 그런지 그 라벤더 컬러의 반짝반짝 그 돌 같은 거, 메이비 어머니가 딸을 위해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 피겨스케이터에게, 딸인 피겨스케이터에게 해서 반짝반짝 메이비 스왈로브스키 그 돌일지 모르죠. 해서 막 여러 가지로 장식이 돼 있고, 이 딸은 제일 좋은 게 나비 모양의 천도 있고 구슬도 있었는데, 하나의 구슬만으로 흰빛이 조금 도는 건데 그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졌거든요. 어머님이 만들었는데 그걸 입고 세계 무대에 올라간 겁니다. 해서 그 드레스를 만드는데 내가 10% 정도는 기여를 했어요. 본인이 이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드레스 입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10% 한 것은 엄마에게, 엄마 이건 좋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정도는, 그리고 나머지는 어머니가 전부 디자인하고 바느질을 해서 입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Butterfly Lovers Concerto라는 음악에 맞춰서
이 그 스케이터가 아름다운 그 얼음 위에서 자신의 최고의 기량을 선보였기 때문에 그 음마해서 버터플라이, 엄마가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 아이스 위에서 내가 like a butterfly처럼 이렇게 모든 그 기량, 기술도 발휘하고 아름다운 뷰티와 기능과 확 그 거대한 카리스마 같은 것도 전부 보여주고 싶다 해서 이제 그렇게 만들었다는 이런 스토리도 있었습니다. 원래 그 의대를 가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코넬의 그 허가서를 받아놨는데 코비드 때문에 2년 쉬는 기간 동안에 올림픽에 나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선수도 척추 전방 전위증, 아무튼 뭐 찾아보니까 척추 이상으로 허리 아래의 고통이 심하다, 이 정도가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하면 될. 그런데 바로 이 선수가 그 국가에는, 미국에는 실버 메달을 줬고 본인은 이제 그 4위, 개인으로서는 4위를 했는데, 전부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이 뭐 부모가 대만에서 이민 왔거나 부모가 중국에서 이민 왔거나 한 사람으로 미국을 위해서 선수 생활을 하거나 중국을 위해서 금메달을 받거나 한 그런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의 스토리를 갖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이 선수들이 전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는데 중국, 부모의 그 고향이고 부모의 조국인 그곳에 가서 그 나라와 대결을 할 때 미국을 선택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고, 맨 앞에 말씀드린 선수처럼 중국을 선택한 아빠와 그 나의 이런 조국이 아닌 엄마의 조국, 엄마와 나의 반쪽 조국인 중국을 선택을 해서 그 싸워야지 되는 그런 고민들도 다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미국 이민자의 나라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코비드 19 때에 그 에이시안 아메리칸들이 굉장히 그 혐오 범죄의 희생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2월 6일과 7일, 어제와 그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워싱턴 DC에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입니다. 총장이 그 포스터를 내려라 했습니다. 그 포스터가 어떤 포스터냐면, 중국계로서 호주에 살고 있는 한 그 시사만평 같은 것을 그리는 젊은 사람이 그린 것이었는데, 지금 미국을 포함해서 많은 나라들이 그 외교적으로 공식적으로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그 대표들이 아주 그 높은 직책의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지 않았잖아요. 블라디미르 푸틴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뭐 그 정도의 선에서는. 그런 것을 시사만평가가 만화로 잘 그린 겁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그 학대하고 있는 티베트, 위구르족, 홍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묶여있는, 손이 뒤로 묶여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위구르족에게 마치 그 선수들이 기를 들고 나가는 그 기가 아니라 기가 총으로 변해서 총구를 겨누고 있고요. 홍콩의 기, 그 꽃처럼 생긴 그 기를 밟고 중국 선수들이 스키를 타고, 이때는 뭐 중국 개인 선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국 베이징 공산당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시 카메라가, 스노우보드를 이렇게 중국이 대표하는 선수가 타고 있는데 그 스노우보드가 감시 카메라예요. 뭐 이러한 것들이요. 해서 이 만화가 자체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그 중국 공산당을 비난하고 싶었던 것이지 중국 선수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대학교에 이제 이 같은 포스터가, 그러면서 본인의 이 포스터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올림픽 전에 해서. 그래서 이 포스터가 아주 그 간결하게 정말 잘 그려졌어요. 딱 보면은 눈에 들어오는데, 학생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그렇고, 그리고 중국에서 유학을 온 유학생들도 그렇고, 이게 우리들을 그 중국을 비난하는 거니까 우리들을 그 비난하고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청원이죠. 이런 것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총장이 처음에는 그것을 다 내려라 라고 6일날 지시를 해서 전부 내렸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어제는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게 뭐 특정한 뭐 중국 학생들을 인권을 유린하자는 것도 아니고 중국계 학생들에 대한 차별도 아니기 때문에 그 포스터가 그대로 학교에 여기저기에 붙여져 있는 것을 허용을 하고, 그 포스터를 누가 붙였는가 이런 것을 뭐 경위 같은 것도 따지지 않겠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 중국의 경우 특히 더 그렇습니다. 공산당이기 때문에
이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도 유학생 협회가 있지 않겠어요? 유학생 협회가 있는데 그 유학생 협회는 중국의 뭐 대사관이라든가 그 지역의 영사관들과 아주 긴밀한 협조를 갖고 있고 그런 곳에서 이제 그 허용할 수 있는 이 공개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 학생회를 어떠한 그 재정적으로 지원도 하고 하면서 이 유학생의 학생회는 중국 공산당의 어떤 그 안건 같은 것, 선전 도구를 많이 그 퍼뜨리기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중국계 그 유학생 협회에 이것도 다는 아니겠죠. 부분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이 유학생 협회에서도 조지타운 대학교에 항의를 했거든요. 항의를 했기 때문에 하루 내려졌었던 중국이 이렇게 인권을 다른 나라 또는 소수 인종의 인권을 유린하기 때문에 보이콧을 한다는 이 만화가의 이것을 그대로 다시 걸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중국계 학생들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는 이중의 피해자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유학생들도 이거 잘못했다가는 유학하고 중국에 돌아가서도 중국을 열심히 그 지지해 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 지지하지 않는다 하면은 조국으로 돌아가서 해를 입을 것이고, 미국에서는 미국대로 너 중국에서 왔지 뭐 이런 또 약간의 그 시선, 뭐 곱지 않은 시선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누가 중국에서만 살기만 한 사람들이나 미국에서 살기만 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깊이 알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가 베이징 올림픽이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이 시점에 차이니즈 아메리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만 많은 부분에서 코리안 아메리칸 젊은이들도 상당 그 부분은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 하면 항상 무엇보다도 이 지금 말씀드린 약간의 정치 스택이라든가 아니면 뭐 국가와 국가의 경쟁 이런 것과 상관없이 인간의 스토리가 있잖아요. 캐나다의 스노우보더 맥스 페럿이라는 이 젊은 27살의 스노우보더인데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이 스노우보더 어떤 부분에서요. 그런데 이 금메달을 처음으로 이 선수가 받았는데 3년 전에 암 진단을 받은 선수입니다. 2018년도 12월 달에 호지킨스 림프종 진단을 받았는데 12번 키모테라피를 하는 동안에 젊은 남자였지만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년쯤 지나서 2019년 7월 달에 이제는 괜찮아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진단을 이제는 괜찮아 하는 진단을 받기 이전에 1년 동안 뭐 화학요법 치료를 받고 하는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고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그 스노우보더를 하지 못한 그런 것들, 완전히 뭐 그 스노우보드를 뭐 하지 못하면서 모든 그 장비 같은 것을 다 어디다가 그 본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그 클로젯에 처음으로 넣어뒀었고, 마치 나는 우리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자의 느낌을 알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특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스노우보딩하고 즐기고 바람 맞고 기교 부리고 해야지 되는 선수가 암 투병을 하느라고 그랬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암도 이기고 그 이후에는 그 스노우보드에 오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감사하고 날마다 스노우보드를 탈 수 있으니 기쁘지 아니하랴라고 맥스 페럿 금메달리스트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인생에는 보장이 없다. 내가 그렇게 암으로 투병을 할 줄 누가 알았으며 다시 금메달을 올림픽에서 받을 줄 누가 알았으랴 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펀입니다. 잠시 뒤에 정말로 세계 공통적으로 북미 대륙이나 유럽이나 아시아 대륙의 전부 중요한 이슈 전해드립니다. 좀 전에 그 로또 공익 광고가 나왔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스베가스에서 한 20만 달러 정도 잭팟 모르고 그냥 간 사람을 찾아줬다는 것과 그보다 훨씬 큰 액수의 돈이 복권이 그 원주민 부부가 당첨이 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었죠. 클레물린과 백악관에서의 미국, 독일, 프랑스, 러시아 정상의 회담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선 백악관부터 말씀드릴까요? 사실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의 회담이 더 중요해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지금 그 독일의 그 총리가 12월 달에 앙겔라 머르켈 나가고 들어오고 했는데 올라프 숄츠 총리가 미국의 백악관에는 어제 처음 방문을 했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이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독일이 뭔가 러시아가 침공을 한다 하더라도 협조를 제대로 안 하는 것 아닐까요? 서방 세계에서 전부 그런 시선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완벽하게 완전히 completely 이런 단어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써가면서 독일은 완전히 completely, totally 믿을 만한 국가입니다. 우리의 동맹국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건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노드 스트림 2 그 원은 이미 있었고요. 러시아에서부터 독일로 직접 그 가스 그 파이프라인이 가는 이것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침공하면은 우리가 그걸 막을 것이다. 아직 완성은 됐지만 마지막 단계가 조금 남아있고 규제국의 허가 같은 것이 남아있어서 그쪽으로 가스가 수송되지 않는데 전에는 우크라이나를 통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통행세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통행세를 주지 않아도 되니까 러시아도 그렇고 그 가스를 러시아로부터 사가는 나라도 그렇고 돈을 러시아는 더 벌게 되고 다른 나라들은 돈을 덜 지불하게 되기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것은 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가스는 에너지인 것뿐만이 아니라 무기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가 독일이 지금까지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했더니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가 할 수 있다. 어떻게 how라고 미국 기자들이 안 물어봤을 리가 없잖아요. how 하니까 그냥 믿어라. 내가 약속한다. 당신에게 we will be able to do it.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물론 국가의 기밀을 기자들에게 다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독일 총리는 이 그 노드 스트림 2 파이프라인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는 분명하게 그 미국과 함께 단합한다. 다른 스텝을 밟지 않는다. 미국과 동맹국과 함께. 러시아는 대단히 어려운 대가를 치를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그 노드 스트롬 2에 대해서는 겨울이 오면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도 의심하고 지금까지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어떤 그 무기, 곡사포 같은 것을 이미 독일에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동시켜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무기를 좀 들여줘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헬멧만 5,000개를 보내고 하니까 독일 믿을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라고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독일의 그 해군의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푸틴은 다른 나라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하잖아. 부분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존경심을 좀 보여주지? 이런 말을 했다가 스스로 사임할 수밖에 없었고 하는 것 때문에 독일을 지금 다 믿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그 러시아는 가스를 그 돈 버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무기로 지금 충분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와 푸틴 대통령의
클렘린에서의 미팅은 푸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해도 몇 시간 정말 에너지가 많아요. 5시간 동안 회담을 했다고 하죠. 회담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했는데 푸틴의 말부터 들어보면은 결정을 우크라이나 침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뭐 경고는 했어요. 서방 세계에 뭐 나토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까지 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런데 그나마 그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여지 정도는 남긴 것이고 돌파구에는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프랑스의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긴장은 지금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고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을 만난 그 결과에 대해서 푸틴과 전화 통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합의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도 있겠죠.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마누엘 마크롱 대통령이 러시아와 유럽은 다 여기가 막 전쟁에 휩싸이고 혼돈되고 불안정한 것을 원치 않는다. 이미 러시아도 그렇고 유럽도 코로나로 코비드 19으로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한 합의가 필요하다고는 했는데 합의를 해주지는 않았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오늘 현재 약 14만 명이 우크라이나 쪽 또 벨라루스 쪽 그쪽에 지금 그 대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 가디언을 보니까 기자들이 쭉 그쪽을 취재를 했더니 러시아의 그 병력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번 주 지나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국가의 그 대표들이 움직였으니까 뭔가 뭐 자그마한 것이라도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베이징 올림픽도 이제 끝나가고 하니까 끝나가는 건 아니네요. 이제 시작한 지 사흘 나흘 됐습니까? 20일이 되면은 끝나니까는요.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워싱턴 포스트가 제일 먼저 보도를 한 공문서 기록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가면서 박스로 15개나 이 플로리다로 가져갔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유명한 것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으로 직무 수행을 하고 있을 당시에도 기록을 많이 그 파기해서 버린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그 주변 사람들이 쭉 그 증언을 하는 그 믿을 만한 증언들을 보면은 왜 회사에서도 기밀 다 파손하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나 모든 기록을 남기는 것을 너무나 싫어했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백악관을 나갈 때 그 파기했었을 기록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15박스나 그것을 1년 동안이나 갖고 있고 공문서 기록소에서 계속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다가 결국은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로 해서 12월 달에야 지난 12월이 아니라 1월 달에야 공문서 기록 그 보관소에서 플로리다주로 직접 가서 그 15개 박스를 가져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법원에서 공문서 기록소에 그 특히 1월 6일 의사당 사건에 관한 여러 대통령의 메모라든가 기록들을 의회에 넘겨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의회에 찾아와서 넘겨주고 보니까 그게 다 뭐 테이프로 붙여 있다던가 뭐 피스 조각이 났다던가 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기록법에 의거해서 지금 적어도 11명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전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가까운 측근이 대통령이 기록을 어떻게 그 파손했는가 하는 것을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 일로 기소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어제부터 많이 그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15개 박스 안에 있는 거 기록 찾아온 것을 보면은 전에 왜 엘라바마에 허리케인이 지나갈 때 도리안이었었죠. 그때 지나가지 않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엘라바마까지 지나갈 거야. 엘라바마를 뭐 강타할 거야 라고 대통령이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엘라바마에서는 엘라바마 기상청도 그렇고 전국 기상청도 그렇고 아닌데 여기는 오지 않는데 경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걱정을 하고 불필요한 그 걱정으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대통령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지도를 그려가지고 검은색 우리 흔히 쓰는 그 두꺼운 펜으로 사인펜으로 딱 이 경로로 해서 간다고 유명한 펜이잖아요. 그 같은 기록들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지고 갔다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뒤에도 기상청에서 발표했는데도 엘라바마를 찢어 놓을 거야. 이번 허리케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대통령 기록법에 따라서 그를 기소할 수 있는가?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그 법적인 절차가 너무 많습니다. 2024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대통령 기록법이라는 것은 사실은 위반했을 때 어떻게 벌을 주는가 하는 메커니즘은 없답니다. 그러니까 신사끼리의 신사협정과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거를 해놓긴 해놨지만 그렇게 아주 뭐 지나칠 정도로 박스를 15개나 그 기록을 가지고 백악관 밖으로 나가는 대통령이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법을 만들 당시에도 그런 대통령이 나오리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하느냐에 대한 규정이 없답니다.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굉장히 사람들이 얘기를 듣기 싫어하지만 어느 정도 매듭 지어질 때까지는 여러분들께 오늘의 미국에서도 보도를 해드려야지 됩니다. 이제 플로리다주에서 CPAC 그 공화당의 아주 보수 컨퍼런스도 열리고 하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번까지는 플로리다의 주지사와 론 디센티스 주지사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 공조를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주지사가 떠오르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2024년도 대선에서 나와 같이 예비선거에서 겨룰 수도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이 사람이 한 말, 저 사람이 한 말에 대해서 조금씩 깎아내리고 그러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사이 좋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아마 플로리다주에서 열리는 이번에 그 보수적인 컨퍼런스는 CPAC은 굉장히 조금 지난해와는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과 원래의 공화당의 분열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브라이언 그 키미드라는 팍스 앤 프렌즈에서 3명 진행자 가운데서도 조금 젊은 남성이요. 이 진행자가 남자가 둘이고 여자가 1명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나이 차별입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유난히 세 사람 다 똘똘 뭉쳐있긴 했지만 유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 팍스에서 그 라디오도 하고 있기 때문에 팍스의 그 라디오 본인 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라면서 이름이 L자로 시작되던데요. 아무튼 L자로 시작되는 그분이 계속 이제 부정선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추종자 이상이었던 브라이언 키미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애리조나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도 이겼다고 말하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지. 그건 완벽한 거짓말이야. 완벽한 거짓말이야 하면서 그 사람 이름을 부르고 로 누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2020년 선거 지금 누가 상관하냐? 상관하고 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본인도 얼마 전까지 상관했고, 그 누가 상관하느냐? 지금 뭐 중국과의 경쟁, 우크라이나 문제, 미국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애리조나에서 이겼다고 완전 거짓말이잖아. 완전 완벽한 거짓말이잖아. 애리조나주에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원에서 주도를 해서 개표 다시 했잖아. 했더니 오히려 개표하기 전보다도 바이든이 더 많은 표를 가져갔잖아. 11,000표 이상 바이든 후보가 후보로서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얘기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보면은, 바로 이 박스에서 가장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말 나팔소와도 마찬가지였었던 진행자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그 가짜였어라는 주장은 완벽한 가짜니까 그만 이제 말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힘이 상당히 빠져가고 있다는 것도 동시에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뒤에야 이 마스크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아카데미 시상식도 올해에도 역시 새로운 추세, 세상의 그 변화와 연관된 그런 그 후보작들이 쭉 나왔습니다.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도 주정부 차원에서는 2월 15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화 없앤다고 하지만
이유가 그 오미크론 이런 그 확산세도 지금 확진자도 65% 최근에 줄어들었기 때문에 결정을 내렸고요. 그렇지만 지역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아직 아닙니다. 커네디컷, 어제 뉴저지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밖에도 이렇게 델라웨어도 오레곤주도 커네디컷도 마스크 착용을 이제 곧 끝낸다거나 이미 끝내기로 결정을 했거나 아니면 일부 주에서는 킨더가든부터 학생들 그 12학년 학생들 그 학교와 그 스태프들에게는 아직은 뭐 한다 이런 차이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학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이제는 조금 걷어내고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뉴욕도 걷어낼 준비를 한다고 하고 커네디컷은 2월 28일에 끝낸다고 하고요. 학교와 데이케어도 전체적으로 공화당을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전부 민주당 그 스테이트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만큼 블루 스테이트인데도 이 마스크 의무화를 걷어내야지 된다는 것인데 이게 이제 그 주정부에서 일단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컬은 주정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하지 않아도 돼 했으니까 로컬의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내겠죠. 그런데 이제 마스크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뭐 델타나 그 이전처럼 오미크론이 심각하지 않으니까 더군다나 학생들이 쓰는 마스크가 이제 대부분이 어른, 성인용 마스크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 맞지도 않고 그리고 또 밥 먹을 때 벗었다가 옆에 더럽게 뒀다가 다시 쓰고 아이들이 잘 관리를 못하니까 그런 면들도 성인의 마스크 쓰기와 어린아이들의 마스크 쓰기 그런데 이게 아주 위험한 때는 지났기 때문에 그러느니 마스크 쓰는 것을 푸는 게 낫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그런 지역구가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은 그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잘 그 발음이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저 같은 경우도 혼자 1시간 내내 얘기를 하니까 아마 제가 1시간 내내 마스크를 여기에 쓰기는 했습니다만 두터운 마스크를 쓰고 1시간 내내 아무런 다른 사람 없이 음악 없이 방송을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못 알아들으실 겁니다. 아마 그런 형태로 학교에서도 지금 그 같은 점이 지적이 되거든요. 학생들의 학습에 차질이 있고 또 학생들의 표정을 선생님이 잘 간파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데요. 아무튼 그렇고 캐나다에서 트럭 기사들이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시위 오타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주도하는 사람들이 신나치라든가 아니면 큐아난을 믿는 그런 그룹들이랍니다. 해서 코비드 19이 뭐 역사상 가장 큰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고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Power of the Dog, 그 웨스턴 스타일에 막 말이 등장하고 서구가 등장하고 하는 이 영화가 넷플릭스가 만들었는데 12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작품상과 감독상 올랐으면은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감독에는 특히 여성으로서 두 번째 감독상에 오른 거거든요. 1994년도에 피아노라는 영화 한국 분들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그 영화를 만든 제임 캠피언이라는 감독이 올라서 제일 많이 지금 후보에 올랐고요. 그 밖에도 아마존에서 만든 Being the Ricardo 이 영화는 뭐 작품상은 물론이고 니콜 키드만이 주연을 하잖아요. 여우주연상 후보, 하비에르 바뎀 나무주연상 후보, 애플 TV 플러스가 코다 그 밖에도 있어요. 뭐 비극인데요. 맥베드의 비극이요. The Tragedy of Macbeth 덴젤 워싱턴 아프리칸 아메리칸 배우가 주연 후보에 올랐고 디즈니 플러스도 여러 가지 루카를 포함해서 여러 영화가 지금 뭐 라스트 드래곤 이런 영화가 후보에 올랐거든요. 또 하나는 일본 영화가 작품상 후보에 오른 것이 놀랄만한 이번에 깜짝 놀랄만한 후보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드라이브 마이 카. 근데 저는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유럽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고 원작 자체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드라이브 마이 카라는 그것을 했기 때문에 칸느 영화제에서도 뭐 각본상 받고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상하게 무라카미 하루키를 굉장히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대단하게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해서 지난해에 노매드랜드가 중국계 젊은 여자 감독이 감독상 받았잖아요. 이번에도 만약에 받는다면 이제 세 번째가 되고 예전에
The Hurt Locker라는 영화로 이제 여성 감독이 받았었고 지난해 그리고 올해 또 받을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신문명 신문명 시대가 아카데미까지 완전히 그 장악을 하게 된 것이고 이번에 덴젤 워싱턴 말고도 남자 배우도 또 한 사람 윌 스미스가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주연 후보에 올랐고 여자 감독이 만든 게 작품상 남자 배우 작품상 감독상 후보를 포함해서 12개 후보에 올랐다는 것 다 이제 세상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뜨고 계십니다. 네, 지금 미국 매체에서 미국 지금 뭐 베이징 올림픽에서 17등밖에 못했어. 나흘째인데 골드 메달이 하나도 없어.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연방 대법원이 아주 어제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엘라바마주에 관한 것인데 이게 뭐 꼭 다른 지역에도 해당 안 된다고 볼 수 없고요. 연방 대법원이 엘라바마주에서 이제 엘라바마주가 흑인 인구가 굉장히 많지만 또 백인이 많은 것을 그 주도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긴급하게 판단해 주세요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법적인 절차가 있잖아요. 그런 긴급 요청에 의한 판결이었는데 2022년 올해 선거에서 선거구 재조정이 필요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같은 판결이 나왔냐면 지난달에 하급법원에서는 한 군데를 더 흑인 지역으로 해야지 된다. 엘라바마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7명입니다. 인구비에 따라서 배당을 하기 때문에요. 캘리포니아주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서 54명, 미국에서 가장 많았는데 53명으로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텍사스가 인구가 그 다음으로 많으니까 연방 하원 의원이 36명, 뉴욕과 플로리다주가 그 다음으로 많아서 27명, 그리고는 이제 그 밖에 인구 많은 지역 14명, 11명 이렇게 쭉 나가서 엘라바마는 7명인 겁니다. 그런데 7명 가운데 지역구 이 조정에 따라서 많은 그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코리안 아메리칸도 LA 한인타운을 하나로 묶어야지 된다 하고 묶여졌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적어도 엘라바마가 지난 10년 동안 인구가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이 늘어나서 27%랍니다. 그런데 100%라고 놓고 볼 때 7명 연방 하원 의원 가운데 지역구를 아주 애매하게 잘라놔서 한 명만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 민주당 의원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이걸 하나 정도는 더 흑인 지역으로 조정을 해줘야지 된다라는 청원이 들어간 것이고 이에 대해서 하급법원에서는 그게 옳다. 미국 그 투표 권리법에 따르면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건 인구가 그만큼 증가를 했는데 엘라바마 흑인 유권자에 대한 차별이다 하고 하급법원에서 그 3명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는데 그 가운데 2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방 대법원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이대로 가도 된다라고 했는데 연방 대법원이 5대 4인데 3명은 이 진보계고 1명 존 로버츠가 해서 5대 4가 됐는데 브렉 캐버나우와 사무엘 얼리또 보수적인 대법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하급법원에서는 인구도 늘어났으니까 당연히 그들을 대표하는 대표 이 지역구를 만들어줘야지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선거가 너무 가깝기 때문에 연방 대법원에서 그 같은 판결을 내리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니까 존 로버츠를 포함한 그 반대의 의견을 가진 연방 대법관들은 연방 대법원에서 이렇게 그 민주주의의 권한에 대해서 피해를 주는 판결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그냥 오늘부터 이제 2월인데 물을 한 잔씩 깨끗한 물을 마신다 뭐 이런 결심? 생뚱맞나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